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이치조 미사키의 저번에 읽었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의 스핀오프작입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눈물이 사라진다 해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와타야 선배는 절절한 사랑 같은 건 안 해봤을 것 같아요. 5월이 다 끝나갈 무렵 후배 남자애가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햇살이 간지리듯 여름을 알리고 대학교 도서관 뒤편은 해가 들지 않아 선뜩하니 약간 쌀쌀했다. 나루세라는 성을 가진 그 애는 한 학년 아래 후배로 지난달에 처음 만났다. 신기하게도 그는 나를 잘 따랐다. 하지만 이제 막 자유의 맛을 본 대학 새내기답게 제 딴에는 잘해보려고 한 일이 어설퍼 보일 때가 있다. 지금도 대화를 나누다 분위기에 휩쓸려 무심코 내뱉은 말에 스스로 당황해하고 있다. 절절한 사랑이라니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애는 좋은 의미로 솔직하다. 나는 짧은 헤어스타일에 차가운 인상이다. 성격도 털털한 편이라 주위에서 나를 절절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로 보는 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그런 이미지니까. 애초에 절절한 사랑이 뭐냐? 말부터 고리타분하고 정의도 애매하다. 우리 나이에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만 네가 모를 뿐이야. 시련도 사랑이라 할 수 있다면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깊고 아픈 사랑을 한 적이 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내 가슴 속에만 은밀하게 가라앉아 있다. 상대도 내가 자신을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혼자만 아는 시련이고 사랑이다. 옛 기억을 떠올리다가 시간을 확인했다. 강의실로 가야 할 때가 되어 나는 그럼 또 봐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내 대답이 뜻밖이었던 걸까? 후배의 눈이 약간 커졌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의 일이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그 후배에게 고백을 받은 건 선배를 좋아해요. 조금 놀랐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누구와도 사귈 마음이 없다. 지금도 이전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명뿐이다. 그는 나처럼 특이한 애였다. 취미도 나와 같았다. 자신을 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같은 게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 애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왠지 나만 제자리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내게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차분한 목소리가 고요한 도서관 한 구석을 조용히 울렸다.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고백한 후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정말로 놀란 건 나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런 대답을 하고 말았을까? 눈앞에 있는 이 후배가 그 애와 조금 닮았기 때문일까? 어쩌면 나도 연애를 하면서 나 자신을 잊고 변하고 싶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애를 나는... 어쨌든 지금이라면 아직 모든 걸 농담으로 돌릴 수 있다. 시작되기 전에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눈앞에 이 후배는 한순간 망설임을 내비치더니 뚜렷하게 대답했다. 네, 라고.
1장. 이별하는 방법을 알려줘. 처음부터 끝이 보이는 사랑이었다.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했다. 상대는 같은 학년 남학생이었다. 그뿐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랑이 생겨난다. 슬픈 일도 부자연스러운 일도 아니다. 다만 내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달랐다. 내가 좋아한 상대는 친구의 연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가미야 도루. 키가 큰 편에 아주 미남은 아니다. 피부가 하얗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혼자 있는데 익숙했고 때때로 슬픈 듯이 웃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설가를 지망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공영 아파트에서 살았다. 사정은 다르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아마도 많은 걸 체념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도루와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 반이 된 적은 없다. 도루는 가정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정했다.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반이던 나나 내 친구와는 접점이 없었다. 없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2학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의 끝자락에 도루가 내 절친인 히노 마오리에게 고백했다. 나 와타야 이즈미. 누군지 알지 못했던 동급생 가미야 도루. 나와 가장 친한 친구 히노 마오리. 도루가 마오리에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셋이 함께할 일은 없었다. 도루와는 영원히 타인이었다.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났다. 제각각 특별한 사정을 끌어안고. 저기 잠깐 얘기 좀 할래? 할 말이 있어. 지금도 어제 일처럼 떠올릴 수 있다. 방과 후 나와 마오리가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도루가 나타나더니 마오리에게 말을 걸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아련히 슬픔이 밀려온다. 도루는 처음부터 내 친구인 마오리만을 바라보았다. 당연하다. 도루는 내가 아니라 마오리에게 용건이 있었으니까. 나는 단지 조연이었고 마오리의 친구 혹은 그저 여학생 A였다. 그런 등장인물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단지 여학생 A가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이루어질 리가 없다. 연애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니와 결론이 정해진 사랑 이야기라면 어차피 들러리밖에 되지 못하겠지. 하기야 처음부터 도루를 좋아했던 건 아니다. 그때 내가 도루에게 느낀 감정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도루가 마오리를 불러낸 그날 말을 걸면서도 뭔가 선뜻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인간으로서 심지는 있어 보였지만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도루는 마오리를 데리고 학교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나는 마오리와 나중에 도서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몰래 따라가 상황을 지켜볼까 고민했지만 친구 사이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오리를 기다렸다. 그 애랑 사귀기로 했어. 마오리가 약속 장소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몹시 놀랐다. 마오리는 꾸밈없는 성격과 단정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다. 남학생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떠는 성격이 아니라 여학생들도 좋아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였음에도 그 전에는 남학생들에게 고백을 받아도 전부 거절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달랐던 것이다. 아니, 왜?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사귀어볼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뭐랬더라? 감이야? 참고로 걔한테 기억 이야기는 했고? 안 가르쳐줬고 가르쳐줄 생각도 없어. 하지만 이런 상태라도 뭔가 새로운 게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더니 한번 해보고 싶어져서. 기억. 마오리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나도 조금은 침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침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마오리에게는 학교 친구 중에는 나밖에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기억장애를 겪고 있었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이름의 특수한 기억장애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골든위크 때 사고를 당한 이후로 전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잠이 들어 뇌가 기억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기억이 축적되지 않은 채 지워진다. 그런 마오리가 지금까지 누군지도 몰랐던 도루에게 느닷없이 고백을 받고 사귀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마오리는 도루와 사귀기로 할 때 조건을 걸었다. 첫째, 학교 끝날 때까지 서로 말 걸지 말 것. 둘째, 연락은 되도록 짧게 할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아무리 엉뚱한 짓이나 실수를 많이 하는 나라도 와타야 선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다. 예전에 이런 모습으로 괜찮은 걸까 고민하다가 뭔가 장점이 없는지 골똘히 생각해보았지만 나루세는 절대 남의 헌담을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라는 초등학교 생활통지표에 쓰여있던 장점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내게는 내세울 만한 개성이 없다. 국립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지만 그거야 같은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해온 일이다. 그래서 늘 생각한다. 내게는 나만의 무기가 없다고. 그런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눈에 반한 사람을 만났다. 상대는 같은 대학교의 한 학년 위 선배였다. 이름은 와타야 이즈미. 처음 만난 날을 선명히 기억한다.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른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월이었다. 뿌옇게 흐린 봄 하늘 아래 학교 캠퍼스에서 나는 같은 고향 출신인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자 선배와는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는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었다. 후배를 살뜰히 챙겨주는 선배인데 내가 자신과 같은 대학에 들어가자 무척 반가워했다. 1학년에 예쁜 여학생 있으면 소개해줄 거지? 좋은 의미로 굉장히 소탈하고 정감 가는 사람이다. 그 선배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등을 꼿꼿이 세운 여성이 우리 앞을 지나갔다. 야, 워타야. 선배가 이름을 부르자 여성이 발길을 멈췄다. 서글서글한 눈매를 한 아름다운 사람이 짧고 검은 머리칼을 찰랑거리며 얼굴을 돌렸다. 그 사람이 와타야 선배였다. 선배끼리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잠시 후 와타야 선배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저 내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와타야 선배가 나를 알아차리고는 내게로 시선을 옮겼다.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도도하고 쓸쓸한 느낌이 났다. 그녀의 깊은 눈 속에는 맑고 차가운 타인의 이해를 거부하는 듯한 쓸쓸한 무언가가 있었다. 왠지 그렇게 느껴졌다. 하지만 와타야 선배는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같은 건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 그녀만이 어딘가로 사라졌다. 내가 넋이 나간 듯 바라보고 있자 고향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야, 나루세, 괜찮아? 네. 와타야 선배가 너무 예뻤던 까닭도 물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아름다움 외에 무언가를 보았다. 그 무언가에 한순간에 마음을 뺏겼다. 지금 그분... 고향 선배에게 이름을 물어보았다. 같은 학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혹시 너 와타야에게 관심 있냐? 이렇게 묻더니 선배는 왠지 즐거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렇다면 내게 맡겨. 대체 뭘 맡기라는 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네 하고 모호하게 웃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고향 선배가 술자리에 나를 불러댔다. 뭐든지 다 경험이겠다 싶어 참석했는데 선배들이 10명 넘게 이자카야에 모여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와타야 선배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제야 선배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른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약간 당황했다. 고향 선배가 모임을 주관한 듯 내게 우선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계속 와타야 선배를 의식했다. 얼마 후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던 고향 선배가 내 자리로 왔다. 잘 마시고 있냐? 아직 미성년이에요. 마시고 있네. 우롱차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눈 뒤 선배는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나를 보고 씩 웃더니 옆 테이블에 있는 와타야 선배에게 말을 건넸다. 와타야, 1학년생,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널 좋아한대. 술자리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되어 내 짝사랑이 폭로되었다. 주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대며 흥미로운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와타야 선배도 시선을 돌려 당황해하는 나를 바라봤다. 응? 정말이야? 아니, 그게요. 하지만 나 좋아하지 마. 감당하기 꽤 힘들 테니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와타야 선배가 나를 나로서 인식한 첫 순간이었다. 당황하고 초조해서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와타야 선배 옆자리로 옮겨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쓸쓸해 보였던 첫인상과는 달리 생각 이상으로 털털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잘 웃었고 농담도 잘했다. 이미 20살이라고 독한 술을 물처럼 마셨다. 심지어 명랑하기까지 했다. 겨우 내 이름은 알려줬지만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다. 이어진 2차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는데 와타야 선배는 참석하지 않고 1차가 끝나자 몇몇 선배와 함께 역 쪽으로 가버렸다. 나루세는 끝까지 남아있어라. 나는 꼭 남아있으라는 고향 선배 말에 따라 2차에 참석했다.
선배는 전부터 툭하면 후배 여학생을 소개해달라고 졸라댔으면서 지금은 뜨거운 사랑 중이라며 짝사랑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다. 결국 그 술자리에서 녹초가 되어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는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나는 그날 밤 인상적인 꿈을 꾸었다. 또 어딘가의 술자리였다. 그곳에는 와타야 선배가 있었다. 나는 무심결에 옆에서 웃고 있는 선배에게 물었다. 와타야 선배는 왜 웃고 있어요? 꿈이기는 하지만 꽤 무례한 질문이다. 왜 그랬을까? 서글서글한 인상과는 달리 와타야 선배가 웃고 있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일까? 그녀가 어딘가 무리해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였을까? 와타야 선배가 내게 얼굴을 돌렸다. 그러고는 살포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는 것보단 낫잖아.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이 밝아 있었다. 바로 기억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인지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생생한 선배의 모습에 심장이 마구 뛰었다. 사람이란 참으로 신기한 생물이다. 꿈인데도 꿈에 지나지 않는데도 와타야 선배가 나타났고 나는 그녀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교 캠퍼스에서 와타야 선배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와타야 선배. 처음 인사했을 때 확실히 선배는 놀란 눈치였다. 요전번 그 애? 나루세라고 했지. 날 좋아한다는. 네. 저번에는 덕분에 잘 지내셨죠? 그냥 그렇지 뭐. 괜찮아. 나름 잘 지내. 내가 호감을 품은 상대와 이야기하는 건 왠지 신기한 느낌이었다. 마음이 술렁거렸고 어렴풋한 덩어리가 주위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와타야 선배는 쇼컷이 잘 어울리는 당차고 쿨한 인상이었다. 술자리에서 느꼈듯이 이야기해보면 싹싹한 성격으로 처음 봤을 때 느낀 쓸쓸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 이제 가봐야 해서. 자, 그럼 이만 나루세. 그날 이후로도 나는 캠퍼스에서 선배를 볼 때마다 쫓아가 인사를 건넸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무난한 화제뿐이었다. 날씨라든가 강의 이야기, 같은 학과 교수 이야기, 공통 지인인 고향 선배 이야기 등. 그래도 나는 만족했다. 와타야 선배가 나를 나로 인식하고 있다. 나루세 하고 이름도 불러주었다. 여기 있는 것은 0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1이라고 느꼈다. 0은 무슨 수를 곱해도 1이 되지 않는다. 0과 1 사이에는 무한과도 닮은 거리가 놓여 있다.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나 배경의 일부로서 0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많다. 호들갑일지는 모르지만 나와 와타야 선배 사이에는 1이 있었다. 나는 그 1을 소중히 여겼다.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차차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자 학교에 가는 목적의 절반 이상이 와타야 선배와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누는 일이 되었다. 와타야 선배. 나루세구나. 여긴 어쩐 일이야? 오늘도 선배를 만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죠. 넌 보기와 달리 꽤 특이해. 와타야 선배는 어딘가 찾기 쉬운 장소에 있기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있기도 했다. 자꾸 말을 거는 내가 성가셔서 피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고향 선배에게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랬다고 한다. 와타야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 혼자서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책을 읽고 일기 같은 노트를 펼쳐놓을 때도 많았다고 한다. 그 광경은 나도 지금까지 여러 번 본 적 있다. 그래도 나루세와 이야기할 때는 의외로 즐거워 보이던 걸.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보다 내 얘기 좀 들어봐. 그 애가 말이야. 뜨거운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 후로도 여러 장소에서 와타야 선배와 마주쳤고 그때마다 쫓아가 말을 걸었다. 교무처 건물 뒤쪽일 때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기도 했다. 때로는 도서관의 순수 문학 코너 옆 책상이거나 조금 멀리 떨어진 천장 낮은 학생 식당 혹은 도서관 뒤쪽에 놓인 벤치이기도 했다. 선배,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타야 선배가 도서관 뒤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 약간 서늘하다. 선배는 손에 문고본을 들고 있었다. 안녕. 가끔 말이야. 나루세와 인사를 하고 있으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기분이 들어. 선배는 선생님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안경이라도 써볼까? 아니요, 선배는 그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랄까.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던 선배가 손에 들고 있던 문고본을 덮었다. 그때 표지로 눈길이 갔다. 뜻밖에도 그 책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의 원작 소설이었다. 작가가 미인이라는 것이 화제의 이유이기도 해서 기억하고 있다. 니시카와 게이코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으로 어른의 연애 이야기였던 듯하다. 선배도 연애 소설을 읽는군요. 그거 영화로 만들어진 책이죠? 연애 소설? 아, 이 소설 말이군. 순수문학 장르지만 딱히 연애 소설은 아니야. 하긴 연애물로 읽어도 재미있을 것 같지만. 선배가 술술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쩌면 선배는 순수문학 장르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도서관 순수문학 코너에 있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재밌겠는데요? 나도 살까? 좋지. 등장인물의 학생은 없지만 꽤 재밌을 거야. 지금은 문고본으로도 나와서 어느 서점에나 다 있을걸? 생각보다 선배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마음이 들떴다. 최루성 소설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전 그런데 약해서 조심해야겠네요. 확실히 그런 스토리에 펑펑 울 것 같은데? 선배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나는 부끄러워졌다. 바로 그런 타입이기 때문이다. 미안. 놀리려고 한 건 아니야. 아 참, 그 말 들었어? 내가 무안해할까봐 그랬는지 와타야 선배가 화제를 바꿨다. 그 고향 선배가 짝사랑한 한 상대에게 고백했다가 차였다고 한다. 그 얘기라면 이미 알고 있었다. 실은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지 모른다. 고향 선배는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붙들고 하소연했고 짝사랑 상대에게 차인 그를 위로한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자 와타야 선배가 웃었다. 아하, 나루세도 들었구나. 애절한 짝사랑 끝에 차였다는 거. 네, 첫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6번은 들었는걸요. 영화 6편 분량이네. 그래도 제가 지루해할까봐 그랬는지 세세한 내용은 매번 다르고 연출도 점점 탄탄해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완전 감동작이 될지도. 아니, 애절한 러브스토리라고 해야 하나? 사랑에 관해 한참 이야기하다가 문득 생각났다. 와타야 선배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고향 선배도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던데. 그걸 지금 와타야 선배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긴장되었다. 이런 내 심경을 눈치채지 못하고 와타야 선배가 말했다. 지루해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맘대로 말을 붙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좋던데요? 애절한 사랑 같은 거 현실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아, 그러네. 왜일까? 와타야 선배의 대답이 약간 늦었다. 그리고 선배의 얼굴에 한순간 쓸쓸한 빛이 비쳤던 것 같다. 다만 긴장 상태였던 나는 그 사실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발딱발딱 심장에 고동이 느껴졌다. 나는 와타야 선배에 대해 알고 싶었다. 선배에게 남자친구가 있을까? 역시 그게 신경 쓰였다. 아니지. 이렇게나 예쁜 사람이다. 과거에 연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누군가에게 선배는 내게 보여주지 않은 표정을 보였을까? 어쩌면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걸까? 그걸 알고 싶다. 어떻게든 물어보고 싶다.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농담처럼 가능한 무심코 묻듯이. 근데 선배는 이라고 말을 꺼내서. 와타야 선배는 절절한 사랑 같은 건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한순간 선배가 놀란 표정을 보였다. 그때야 내가 얼마나 신뢰되는 말을 한 건지 알아차렸다. 당황해서 사과하려 할 때 선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네가 모를 뿐이야. 네? 와타야 선배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무척 슬퍼 보였다. 선배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가봐야 해. 그럼 또 봐? 그러고는 곧 자리를 떠났다. 여느 때처럼 혼자 걸어갔다. 선배의 뒷모습을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마음은 무릉덩이처럼 고요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선배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네가 모를 뿐이야. 그 말대로였다. 나는 선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분한 감정이 나라는 존재를 휘감았다. 어쩌면 앞으로의 일도. 얼마 뒤 요전번에 술자리를 함께했던 다른 선배들에게 과감히 물어보았다. 예전 일은 모르지만 와타야 선배가 대학에 들어온 뒤로 누군가와 사귀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와타야 선배의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의 일인 걸까? 지금은 그 상대와 헤어졌다는 뜻일까? 그 뒤로 와타야 선배와 마주치기가 망설여졌다. 무례한 말을 한 탓에 어색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강아지가 재롱 떨며 따르듯이 선배를 좋아하기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와타야 선배와 다시 우연히 마주친 것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미 6월로 들어섰고 나는 다음날 있을 시험에 대비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잠시 쉴 겸 산책을 하려고 도서관 안을 걸었다. 순수문학 코너에는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1인용 좌석에 앉아있는 와타야 선배를 발견했다. 웬일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심장이 크게 요동치며 내가 선배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줬다. 도서관은 냉방이 잘 되어 있다.
여기서 자면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민한 끝에 나는 선배를 깨우기로 했다. 어라, 너... 어깨를 톡톡 건드리자 선배가 눈을 떴다.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선배는 여성이다. 가녀린 어깨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선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냉방이 너무 세서 감기 될까봐. 아, 그랬구나. 고마워.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거라 나도 모르게 선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선배가 좋았다. 쓸쓸해 보이면서도 밝고 밝으면서도 쓸쓸해 보이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알고 싶어서 좋아진 건지 좋아해서 알고 싶어진 건지 그 순서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선배를 생각하면 감정이 흘러넘칠 것만 같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달라붙어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있잖아. 하지만 선배의 목소리에 발을 멈췄다. 뒤돌아보니 선배가 일어서 있다. 왠지 괴로운 듯 웃고 있었다. 난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내가 호의를 품고 있는 게 성가신 걸까? 나를 단념시키려는 걸까? 저는 별로 다정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선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물었다. 왜 다정한 남자가 싫은데요? 짜증나니까. 네? 인간은 말이야. 원래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생물이잖아? 하지만 다정한 남자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선배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분명히 여기에 있다. 현재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선배의 눈은 이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장소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자기 본위로 살지 않아서 싫은 거예요? 응. 자기 본위로 살아가면서 타인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타인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미움받았으면 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활개쳤으면 좋겠어. 이 말은 선배의 간절한 소망처럼 들렸다. 말을 마친 선배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언젠가처럼 서글픈 듯이 웃었다. 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단념해. 선배는 그렇게 말하려는 게 분명하다. 선배를 막아서듯 내가 먼저 말을 내뱉었다. 선배를 좋아해요. 비집고 들어설 여지를 완전히 차단당하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배에게 단념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선배를 포기하지 못할 테니까. 비집고 들어설 틈이 조금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계의 한 귀퉁이에서 선배를 애타게 그리며 어느새 또 캠퍼스에서 그녀의 모습을 좇고 있겠지. 그런 나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 고백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쯤은. 내 마음은 선배에게 닿지 않는다. 차일 것이다. 그만한 각오는 하고 있었다. 사귀어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그래서 한참 아무 말이 없던 선배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선배 역시 이 말을 하며 스스로 놀라는 것 같았다. 선배가 계속 말했다. 날 정말로 좋아하지 말 것 지킬 수 있어? 사람이 드문 도서관은 고요했고 냉방장치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만히 울리고 있었다. 고요한 세상에 비해 내 안은 몹시도 시끄러웠다.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눈앞에는 밝으면서도 쓸쓸함이 감도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나는 더욱 알고 싶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말라고 한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 내 호의를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연애 자체를 동경해서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무엇보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선배는 지금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밝게 웃으며 이 이야기를 끝내려는 걸까?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선배의 마음과 과거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걸까? 망설임은 한순간이었다. 어찌됐든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선배가 좋았다. 선배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늦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선배는 지금이라도 당장 농담이야 라고 말하며 제안을 거둬들이려는 것 아닐까? 늦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나는 대답했다. 네,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방과 후 도루가 왜 잘 알지도 못하고 호감도 없어 보이는 마오리에게 갑자기 고백한 걸까? 당시에 나는 그 의문을 계속 지울 수 없었다. 반에서 괴롭힘 당하던 친구를 지키기 위한 벌칙 게임.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도루의 성품을 몰랐던 때라 고백의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분명 도루를 싫어했을 것이다. 마오리에게도 빨리 도루와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충고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오리는 그때 이미 도루가 벌칙 게임으로 고백한 것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자신에게 호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선행성 기억 상실증 상태임에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조건부로 고백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해서 사귄 게 아니었다. 도루에게는 도루의 사정이 있었고 마오리에게는 마오리의 생각이 있었다. 마오리는 자기가 멋대로 시작한 이 일로 나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 사람이 진짜 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숨겼다. 그러한 경위로 나는 처음에 도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마오리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하고 경계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한 데는 나의 성격도 한몫했을 것이다. 마오리와 달리 나는 누구하고나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사실은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나는 사람이 무서웠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과는 달리 실제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수밖에 없는 데다 그 언어나 표정마저 손쉽게 속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특정한 사람 외에는 친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대신 한번 친해지겠다고 결정한 사람과는 철저히 친해지기로 했다. 고등학생 때 내게 그 대상은 마오리였다. 마오리는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마오리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냉담해 보이는 내게 마오리는 편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어느새 절친이라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순수하게 마오리를 존경했다. 그 애는 진정한 의미의 노력가였기 때문이다. 마오리는 수업 시간 중에 가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여다보았다. 반 아이들 중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마도 나밖에 없을 것이다. 마오리가 펜을 쥐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우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든 곳이라 중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오리는 실력이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손가락의 굳은 살이 계속 없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손가락을 뚫어져라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다만 마오리가 꾸준히 노력했던 건 기억장애가 생기기 전까지였다. 선행성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나서 마오리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되었다. 온종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것은 기억으로 축적되지 않고 다음 날이면 전부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사고를 당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마저 잠이 들면 잊어버린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마오리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그래도 마오리는 긍정적으로 살았다. 나라에서 정한 장애자 특례에 의해 출석 일수만 채우면 졸업이 인정되었기에 학교에도 열심히 다녔다. 그러는 편이 휴학이나 퇴학을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때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기억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삶에는 당연히 고충이 따른다. 언제나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상태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언젠가 마오리는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마오리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갔더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마 울고 있었던 모양이다. 미래를 빼앗긴 심정이었을 것이다. 기억장애가 있는 한 아무것도 쌓아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밤에 자고 나면 초기화되고 마니까. 그런 마오리의 슬픔을 잠재워준 사람이 바로 도루였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마오리를 좋아할 리 없는 도루였다. 가짜여도 상관없이 도루는 연인으로서 계속 마오리 옆에 있었다. 줄곧 곁에 있어 주었다. 마오리의 부모님도 나도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계속 마오리 곁에서 함께 해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가족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 절친이라도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 연인이라면 내일의 희노도 내가 즐겁게 해줄게. 언제부터인가 도루는 마오리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었다. 마오리가 비밀로 하고 있던 기억장애를 알면서도 마오리는 그날그날의 일을 노트와 수첩에 기록해서 기억을 보완했다. 거기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적혀 있었다. 마오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슬프게 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을 한 도루는 마오리가 쓰는 일기를 즐거운 내용으로 채워주려고 노력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선행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마오리가 그 일기를 보고 용기 낼 수 있게, 하루가 절망으로 뒤덮이지 않게 도루는 매일의 마오리를 필사적으로 즐겁게 해주었다.
마오리는 도루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연애를 하면서 도루가 달라지고 기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마오리마저 달라져가는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았다. 아니, 그 표현은 맞지 않을지 모른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많은 책을 읽었다. 그래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책은 인생 그 자체가 아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눈물이 사라진다 해도 였습니다. 끝. 따봉.